관절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관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뼈하고 뼈가 연결되는 부위가 관절인데, 관절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연골, 팔액, 팔막, 이게 있어요. 연골은 뼈를 감싸고 있는 그런 콜라겐이랑 수분으로 이루어진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조직이거든요. 보통 연골이 닳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활액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왜 무릎에 뭐 물 차서 물 빼러 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 물이 활액이에요. 그 연골 사이에 관절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 물이 그 활액이고요. 이게 관절의 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마찰을 줄여주는. 그래서 이 활액이 줄어들면 마찰이 더 심해지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활막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막이라고도 부르면서 이렇게 관절을 싸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액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절의 구조 중에서 연골에 대해서 좀 보면은 어 연골이 많이 손상돼서 염증이 생기는 거를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관절의 원인 물질 아니 그 구성 물질이 되는 수분 라든지 그런 구성 물질의 보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골의 구성 물질을 보면 수분이 85% 이상이에요. 그리고 콜라겐이랑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콜라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좀 조직을 이렇게 탄력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더 많아요. 많아서 아기들 뼈는 좀 더 유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무기질이 점점점 추가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제 뼈가 더 단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 같은 경우는 연골 안에서 약간 젤 같은 형태로 형성을 하면서 그 연골 사이에 관절의 충격을 흡수해줘서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연골 안에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 능력이 이미 30대에 50%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프로테오글리칸 합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골의 구성물질을 미리미리 보충해 주는 게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관절의 구조에서 연골 말고 이제 활액은 보통 이제 뼈에는 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연골에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아프냐면 연골이 다 닳으면 뼈하고 뼈가 부딪히게 돼요. 그럼 뼈에는 이제 혈관도 있고 신경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염증도 생기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통증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연골의 그 염증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연골은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냐 하면 이 활액으로부터 확산을 통해서 그 영양을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그 활액에는 95%의 수분이고 히알루론산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활액이 지저분해지면,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결국 활액이 지저분해지게 되는데 이러면 연골로 영양 공급이 또 안 돼서 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겠죠. 그리고 활막에서는 활액을 분비해주고 이런 외부로부터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 하면은 보통 퇴행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퇴행성은 말 그대로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명확한 원인이 있어요. 노화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됐다든가 과도한 운동, 뭐 아니면 많은 사용, 그다음에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감소, 아니면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뚜렷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좀 예방이 가능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은 뼈하고 뼈 사이에 그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닳아요. 그런데 뼈는 계속 반복적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불균형하게 생성이 되면서 이것들이 염증을 유발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는 또 붓고, 그다음에 관절이 뻣뻣하고, 특징적으로 얘는 움직이면 더 아파요. 쉬면 괜찮아지고, 움직이면 악화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관절이 미리 날씨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습기가 많은 날에 그런 기압의 차이 때문에 또 특히나 관절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고, 얘는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비대칭적으로, 뭐, 한쪽 다리에 생겼다고 반대쪽, 뭐 한쪽 팔에 생겼다고 반대쪽에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아요. 이게 류마티스하고 좀 차이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관절염에 또 많이 얘기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그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원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전신의 그런 면역 시스템이 이상이 와서 생기는 전신의 염증성 반응이기 때문에 뚜렷한 원인을 특정짓기가 좀 어렵죠. 뭐 기능의학 쪽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좀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연골이 손상돼서 그쪽에서 이제 염증이 생겼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연골의 손상 없이도 그 활액을 분비하는 활막에서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거기가 붓고 그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관절염이 주로 많이 생기는 부위를 보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사람 모양을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있잖아요. 주로 많이 80% 정도가 이런 손마디마디 그리고 무릎에도 많이 생기고 보통 손가락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신 분들은 이 마디마디가 다 염증이 생기면서 손가락에 변형이 많이 오게 되고요. 아까 그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아프다고 했죠. 움직이면, 쓰면 아픈데,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침에 더 몸이 붓고 아픈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얘는 전신성 그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좀 열이 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뭔가 감염된 것처럼. 그런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열이 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는 특징적으로 양쪽 같은 관절에 대칭적으로,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양쪽으로 같은 관절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게 또 퇴행성 관절염과의 차이고, 이거는 전신성,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 있죠. 류마티스 질환이 뭐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생긴다는 얘기도 들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고요. 류마티스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조금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긴 했는데 특징적인 게 류마티스는 양쪽에 대칭적으로 생기고 퇴행성은 비대칭적이다.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퇴행성 같은 경우는 뚜렷한 원인이 있지만 류마티스는 전신 염증성 반응이다. 그리고 퇴행성은 많이 썼을 때 이렇게 아프고 휴식을 취하면 좀 괜찮아지는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주로 아침에 더 뻣뻣하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좀 예방이 가능하죠. 근데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예방이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봤고,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관절과 연골의 구성 물질이 되는 거를 넣어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연골의 구성 물질, 아까 콜라겐, 프로테오글리칸, 수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글루코사민은 뭐야? 글루코사민이 연골에 도움이 된다음에 이렇게 많이 의아해 하실 텐데, 이 글루코사민이 프로테오글리칸의 전구 물질이 돼요. 그래서 너네 중에 저희 제품으로 했을 때 프로테오글리칸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프로테오글리칸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글루코사민을 추천해 드리면 돼요. 글루코사민이 프로테오글리칸 생성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어, 글루코사민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글루코사민은 연골세포를 생성하고 파괴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연구 결과로 봤을 때 3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814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1500mg 계속 복용했을 때 WMAC라는 거는 통증이나 뻣뻣함,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해서 그 병원에서 쓰는 점수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나 통증이 더 심하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글루코사민을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복용을 하고 결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굉장히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관절이 좁아지면 더 통증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글루코사민의 섭취가 관절의 간격을 더 넓혀주는 효과가 있었다. 반대로 이제 먹지 않은 쪽에서는 훨씬 더 협착이 일어나서 좁아졌다 하거든요. 그리고 MSM 같은 경우도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인데 MSM은 콜라겐을 생성해줘요. 근데 콜라겐도 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관절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거를 이형 콜라겐이라 하거든요. 얘는 좀 더 관절과 연골에서 쓰이는 콜라겐으로 좀 더 이렇게 친밀도가 높다 해요. 그래서 이 이형 콜라겐을 만드는데 MSM이 도움이 되고 특히 콜라겐 같은 경우는 드실 때 비타민 C하고 함께 먹으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고요. MSM을 가지고
이제 이것도 효과 연구를 했을 때 12주 동안 50명을 대상으로 MSM을 6g씩 복용했을 때, 역시 WMAC 통증 이 수치가 개선이 됐고, 신체 기능 장애가 감소되면서 일상생활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봤다 하고요. 그래서 MSM을 이렇게 꾸준히 복용했을 때 관절의 불편감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염증을 우리가 완화시켜주면서 통증이 많이 감소됐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항염 제품이거든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이것도 임상 결과로 하루에 3.5g의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의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과 이런 경직 증상을 굉장히 완화시켜줬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3.5g은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먹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보충제로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다른 기타 영양소들을 보면 이제 단백질. 단백질은 콜라겐을 이제 합성해주기도 하고 단백질 자체가 뼈나 관절이나 그 근육의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이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 이런 연골세포를 손상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6나 아연이 부족했을 때 특히나 류마티스 증상이 좀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좀 완화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비타민 B6나 아연을 좀 추가적으로 더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계속 연골의 구성 성분 물 있었죠. 활액도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수분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악순환이 되거든요. 뭐 체중이 증가해서 관절에 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관절을 쓰지 않으면서 좀 근육이 더 빠져가지고 근력이 저하돼서 또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서 또 악순환이 되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영양 성분들을 보충을 해주시면 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좀 통증이 줄어든다면 가벼운 걷기라든가 그리고 관절을 이렇게 서서히 부드럽게 돌려주는 운동들이 관절염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 같은 것들을 좀 부드럽게 천천히 타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절염 이제 주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솔루션이 많긴 했는데 관절염에 대한 솔루션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절염이 류마티스나 그 퇴행성 말고 요즘 많이 특히 젊은 남성분들한테 많이 생기죠. 저도 주변에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몇 번 봤는데 통풍은 이제 그 단백질 중에 하나인 퓨린이라는 게 대사하면서 생기는 대사 산물인 요산이에요. 요산이 이제 몸에 많이 쌓이면서 그게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다고 그래요. 요산의 결정이. 그러면서 조직 내에 들어가서 그 염증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 이게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통풍이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막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기죠.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기고 막 엄지발가락에 부어오르고 막 이렇게 빨갛게 되거나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는데 통풍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요산에 요산을 생성해주는 그 퓨린이 많이 그 함량이 높은 식품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육류라든가 뭐 생선 종류 이런 것들, 퓨리나 특히 등푸른 생선들이 퓨린이 높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좀 과도하게 섭취하는 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 요산의 배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젊은 남성분들한테 통풍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술과 안주가 다 이런 요산을 많이 쌓이거나 배출을 억제하는 그런 식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남자분들이 통풍에 많이 고통을 받으시죠. 그리고 비만도 통풍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과도한 지방, 막 크림이라든지 뭐
뭐 초콜릿, 버터 막 이런 그런 과도한 지방의 섭취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통풍성 관절염의 관리에 도움되는 영양소들을 조금 보면 좀 초점이 얘는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염증을 낮춰주고 또 얘는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산의 생성을 억제시켜주고 또 충분히 배설시켜줄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양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항염작용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오메가3. 그다음에 케르세틴이나 알리신 같은 식물 영양소들도 항염에 되게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섭취도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 B9은 엽산을 비타민 B9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요산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B12하고 함께 먹으면 더 시너지가 난다 그래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또 통풍에 관리에 도움이 되고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요산의 배출을 어렵게 해주기 때문에 알코올을 정말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과도한 단백질의 섭취를 막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육도 중요하고 우리 신체에는 또 단백질이 몸에서 쓰이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했을 때 실제로 육류나 해산물보다 요산 수치를 굉장히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적장량. 근데 어쨌든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때 통풍에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체중당 1.5g 이하로 섭취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 탈수 증상이 있으면 혈액이 농축되죠. 그러면 혈중에 이런 요산들도 다 이렇게 응집되고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면서 이런 통풍 증상을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근데 찬물보다는 좀 체온 정도의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요산 배출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사실 비타민C도 신장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오메가3나 비타민C가 신장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같이 보충해주면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다 하면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 특히나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만이나 뭐 그다음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들을 예방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예방하기 위한 저염이라든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담백한 식단. 정말 식이 관리가 굉장히 이런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통풍이고요. 또 통풍 같은 경우에도 발이 너무 아파서 운동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에 체중이 실리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수영 같은 이런 운동들이 조금 그래도 해주시는 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절에 또 연결된 게 뼈예요. 그러니까 뼈에 대해서도 좀 보면 뼈는 우리 관절을 지지해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면서 굉장히 몸에 그런 많은 무게와 충격을 뼈가 견뎌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뼈의 역할을 보면 내부 장기들, 특히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뇌죠. 두개골이 거의 1톤 정도의 무게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게 강한 충격이 아니면 1톤 정도의 무게까지도 견딜 수 있다 하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뼈가 두개골인데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개골로 싸고 있고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심장과 폐들도 다 갈비뼈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자궁이잖아요. 자궁도 보면 굉장히 단단한 골반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뼈고 그 다음에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을 저장해주는 칼슘의 99%, 우리 몸의 인의 90%가 뼈 안에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저장소가 되고 또 뼈의 역할에 대해서 잘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뼈 안에는 뼈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뼈가 있고 그 가운데 골수라는 게 있어요. 골수에서는 혈액을 만들어요.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혈액 그 조혈작용에도 굉장히 중요한 또 조직이 역할을 하는 장기가 뼈거든요. 그래서 뼈의 구성을 좀 보면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뼈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뼈 안에 물이 없을 것 같지만 뼈 안에도 수분이 20%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뼈의 탄성에 관련 이제 좀 뼈를 좀 탄력 있게 해주는 콜라겐 성분, 그 유기물질이 35%, 그다음 뼈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무기물질, 또 칼슘이나 칼륨, 인, 마그네슘 같은 이런 무기물질들이 85% 정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기물의 비율이 좀 더 높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무기물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 이런 구성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뼈의 성장 과정, 뼈가 성장해? 그러면 뭐, 아이들 때 얘기 아니야? 뭐, 성장기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뼈는 평생 동안 24시간 매일 생성과 분해를 반복하는 조직이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5년에서 8년 주기로 뼈는 완전히 리모델링 된다. 다 부수고 다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뼈 건강이 안 좋아졌어도 그러니까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 꾸준히 영양 관리를 하면 새로 생기는 뼈들은 단단하게 더 좋게 오히려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근데 다만 성장기에는 이 부서지는 것보다는 만들어지는 것, 생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제 골밀도가 올라가고요. 근데 중년기 이후로는 분해가 좀 더 활발해지죠. 그러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조금 봤을 때 보통 골다공증 하면 칼슘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뼈의 생성과 이제 파괴, 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제 뼈를 생성해주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해주는 파골세포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런 골다공증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의 원인에 대해서 봤을 때 파골세포가 높아지면 뼈가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부서지는 거죠. 부서져 나가. 그러면 안 부서지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리모델링 한다 했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벽지 위에 또 벽지 바르고 타일 위에 또 타일 바르면 집이 엉망이 되겠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바르고 다시 쌓아야 완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뼈에서도 충분히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파골세포도 중요하고 조골세포도 중요한데 파골세포가 너무 이제 좀 더 우세해지면 이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파골세포가 높아지게 된 우세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봤을 때는 일단 노화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골밀도는 30대 중반 이후로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을 뼈에 축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부갑상선은 이제 칼슘을 빼서 혈액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 또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의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 그리고 칼슘 섭취가 사실 전 국민의 8, 90%는 칼슘이 부족하다 하거든요. 섭취도 부족하고, 칼슘은 사실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칼슘 섭취를 할 때 비타민 D를 반드시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충분한 칼슘 섭취와 그다음에 흡수를 도와주기 위한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하는 거. 그리고 비타민 D가 또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또 뼈가 이렇게 뭐 유실되는 것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연령대가 50대 이후, 이제 갱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그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충분할 때는 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을 좀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 갱년기 이후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런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이후로 뼈가 감소가 2배 이상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절의 통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제 관절 질환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남용도 부갑상선 기능을 항진시켜서 얘가 또 조골세포를 억제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사실 관절염 약에 굉장히 많은 게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래서 관절염 약이 오래 드신 분들이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뭐 피부가 얇아지거나 막 이렇게 얼굴이 막 배가 이렇게 이티처럼 되는 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인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면 조골세포를 억제한다고 그러죠. 참 이거 안 맞지 않아요? 관절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었는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다시 이런 관절염을 골다공증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걸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당뇨도 이런 골다공증의 원인을 미친대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조골세포가 억제돼서 다시 뼈가 약해지는 원인이 된다 하고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을 경우에도 골다공증 위험이 4배나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 부정. 특히 좀,
살이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좀 덜 생겨요. 왜냐면 체중이 실리면 실릴수록 뼈는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통풍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경우는 좀 체중이 덜 실리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은데 유일하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염이 없으시다면 조금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골다공증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럼 나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나 칼슘도 먹고 비타민 D도 먹고 뭐 요즘에 보면 뭐 골다공증 때문에 주사도 많이 맞으시거든요. 나 그런 거 했는데 나아지지 않아. 그랬을 때는 내가 이 칼슘의 부족 말고 다른 이런 호르몬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홈스테 수치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균형 같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나서 칼슘의 섭취를 늘리거나 비타민 D 섭취를 늘리는 게 오히려 골다공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 파골세포가 높아지는 원인에 맞춰서 영양 솔루션을 보면 일단은 아까 연골에서도 구성물질을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뼈에서도 구성물질을 채우는 게 가장 먼저겠죠. 일단은. 그래서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주요 그 미네랄들을 어, 채워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뼈에 또 많은 부분에 콜라겐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단백질,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철분이나 아연, 구리 같은 미네랄들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성 물질들이 겹치긴 하지만, 마그네슘이나 칼슘, 비타민 D나 비타민 K 같은 것들도 조골세포를 생성해서 뼈를 또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K도 뼈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고 비타민 K는 좀 뼈를 단단하게 이렇게 해주는 또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감소가 이 파골세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식물성 에스트로겐, 뭐 콩 단백질에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든지 루바브 뿌리 추출물 같은 이런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을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당뇨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식이섬유나 바나바이 추출물 같은 영양 성분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먹을 게 너무 많죠. 관절 질환의 사실 이게 골관절만 딱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몸 전체적인 건강과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호모시스테인 관리에 필수적인 거는 비타민 B6, 9, 12, 그다음에 항산화 비타민들, 요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좀 실리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절과 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또 마지막, 이제 뼈는 뭐하고 연결되죠? 근육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근육 관리의 중요성에서 왜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근육도 얘기하지만 근육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근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근력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신체 변화가 발생하고 그런 또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게 되는데 근력이 감소되면 몸에서 각종 통증이랑 염증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요. 그 근육이 내 전체 근육의 30% 이상이 감소된 거를 근감소증이라고 하거든요. 근감소증을 진단했을 때는 사망 위험이 4.1배나 증가한다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감소됐을 때 낙상이랑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해요. 사실 노년기의 사망에 굉장히 낙상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망하진 않거든요. 근데 낙상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누워있게 돼요. 합병증으로 폐렴이나 폐혈증이 발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 번 낙상이 발생해서 골절이 되신 분들이 한 번만 입원하시는 경우가 없대요. 한 번 이렇게 발전하신 분들은 이게 반복되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거나 이런 유병 기간이 길어지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근육은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 감소는 관절 건강에 굉장히 이제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갑자기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근육의 저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특히 허리 통증이 근육 저하 때문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근력 저하 때문에 활동이 저하되면서 기초대사량도 감소되고 이런 비만이나 대사성 질환도 증가하게 되고요. 면역력이 감소되고 그리고 근육에는 이제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되거든요. 그럼 근육이 줄어들면 남는 혈당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피에 떠다니는 게 당뇨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에 갑자기 당뇨가 생기시는 분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최근 뭐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오래 누워 있었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근육이 갑자기 빠지면서 혈당이 생기고 뭐 항암이라든가 이런 거 치료하시는 분들도 근육이 굉장히 소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뇨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근육하고 혈당도 되게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고요. 인지 기능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다음 기분, 우울이나 무기력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근력 감소가 그냥 단순히 몸의 움직임에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신체 전반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이나 또 기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되게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근육은 역시 아까 그 프로테오글리칸도 30세가 됐을 때 이미 50% 이하로 생성이 좀 저하된다 했죠. 그리고 뼈 밀도도 30대를 기점으로 최고점을 찍고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근육량도 마찬가지예요. 30세의 정점을 찍고 서서히 떨어져서 뭐 40에서 70대에는 10년마다 8%, 7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15% 이상 감소하게 돼서 굉장히 근감소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이런 근골격계 건강에 그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나 영양적인 관리가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근육의 역할이 뭐 몸에 지지를 해주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뭐 이런 이동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신체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뼈에서 조골세포를 생성해줘서 뼈를 좀 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뭐 앞에 근력 얘기를 하면서 근력 저하를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얘는 당 조절이라든가 지방 분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우리 몸에서 쉬지 않아야 되는 근육 중에 하나가 심장이에요. 심장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근육이거든요. 심장이 우리 이게 여기서 쫙 짜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요. 동맥혈이 피를 딱 보내면 정맥순환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동맥은 심장에서 짜주는 압력으로 인해서 말초까지 쫙 가지만 말초에서 심장으로 돌아올 때는 또 많은 힘이 들어요. 그때 도움이 되는 게 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종아리 근육이 탄탄하신 분들은 정맥순환을 도와줘서 심장의 좀 역할을 도와주죠.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근육이 좀 좋고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심장 대신에 혈관도 사실 근육이고 그 혈관의 주변도 다 근육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좀 발달하면 혈관의 그런 운동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심장의 역할을 좀 도와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심장이 비대해지는 거는 좀 일을 많이 했을 때 심장이 비대해지거든요. 심장이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노화로 인해서 심장이 커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내가 근육을 키우면 심장의 과부하를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뭐 뇌 인지 기능이나 신경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남은 지방들을 근육과 간에 저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근육이 부족하면 간에 많이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근육이 많아지면 간에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정말 신체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근육이고요. 그럼 근육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물론 제가 영양요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육은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보통 운동하면 어떻게 해요? 특히 여성분들 밥 먹고 운동해야지 하고, 이게 주변 분들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유유히 걸으시죠. 얘는 그냥 유산소 운동인데, 얘는 전혀 근육에 도움이 안 돼요. 체지방을 감소해주고, 그뭐 심장 기능을 개선하거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력을 올려주거나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거든요. 근력 운동은 좀 무산소 운동, 이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 같은 게 도움이 되는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사실 체력이나 이런 게 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좀 체력이 떨어지거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하루는 근력 운동, 좀 앉았다 일어나기라도 이런 근력 운동을 하고 뭐 하루는 유산소 운동 아니면 운동 중에 내가 걷는 중에 좀 말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걸었다가 좀 천천히 걸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근력 운동은 동반한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체내 그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만들고 심폐 기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하고요. 또 근력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력은 근육이랑 좀 달라요. 근육이 많다고 해서 근력이 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운동을 또 보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약간 뭐 형님 같은 분들이 막 등치가 좋으신 분들보다 굉장히 마르신 분들이 이삿짐을 막 냉장고를 들고 나르시고 막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보면 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력이 좋으신 거거든요. 근육량과 근력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 근데 노화가 됐을 때 근력이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 근력을 동반한 이런 운동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에서는 운동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육에 대해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이 마이오카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정말 이게 약간 저한테 되게 쇼킹할 정도의 였거든. 근육은 그냥 뼈를 잡아주는 거 아니야? 그냥 약간 단백질 덩어리라고 저는 옛날에 생각했어요. 근육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 그리고 뭐 연결해주는 덩어리, 뭐 지지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요즘에 밝혀진 게 근육이 최대의 호르몬 분비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특히 근육이 수축할 때 다양한 호르몬 유사 물질들이 나와서 이게 정말 뭐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고 계속 밝혀지고 있다 하는데 특징적으로 몸의 다양한 염증들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서 당뇨를 개선해주는 효과. 그리고 지방 분해. 그 계속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지방 분해는 대사증후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이런 그 삶의 질이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죠. 그리고 마이오카인 자체가 또 근육 생성을 촉진해주고 강력한 항암 작용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외에 다양한 작용들이 굉장히 많고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 그냥 뭐 그냥 막연하게 다 운동이 중요해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운동이 사실 저도 운동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좀 타고나길 근육량이 좀 많게 타고나서 운동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좀 근육이 많은 편이라 정말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숙제 같은 게 저도 운동이긴 한데 정말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근육을 유지하고 근력을 올리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나 운동 여태까지 안 했어. 나 그럼 어떻게? 뭐부터 해야 돼? 뭐가 제일 중요해?라고 하면 일단은 허벅지 운동. 예, 왜냐면 우리 몸 근육의 3분의 2가 허벅지에 제일 많이 모여 있거든요. 나 정말 빨리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허벅지 근육 자체가 우리 몸의 전체적인 관절을 보호해주고, 특히 고관절. 고관절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관절이거든요. 또 고관절이 골절이 됐을 때 사실 특히 노년기에 고관절 골절 때문에 다시 못 일어나셔갖고, 뭐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평생을 맞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노인 요양병원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지만, 노인분들,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치매로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로 투솔해서 보통 다시 걷는 데까지 2,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이상, 그리고 뼈가 잘 안 붙어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하고 1년이 지나도 뼈가 안 붙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이동의 자유가 이제 제한이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허벅지 근육이 허리 근육에도 연관이 되고 골반이나 이런 데 다 지지해주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계속 이제 근육을 늘리는 게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주고 당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이오카인도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근육에 도움되는 영양소들이 뭐가 있냐? 뼈에도 구성물질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관절에도 영양물질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근육에도 당연히
그 구성 물질을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근육의 구성 물질은 뭐가 있냐 하면 단백질과 수분이, 수분이 계속 나오죠. 근골격계 관리에 수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 근육 단백질 쉐이크를 막 먹어가면서 아니면 닭가슴살을 막 먹어가면서 근육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늘지 않아 하시는 분들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물을 잘 먹고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세포가 쪼그라드는 거죠. 말 그대로 쪼그라들고 혈류라든지 산소나 그 혈류 공급도 줄어들고 그러면 영양소 공급, 근육으로 영양소 공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근손실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어, 해주면서 근육에 정말 중요한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이 근육에 중요하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단백질은 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냐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백질을 저는 진짜 완전 육식주의자였거든요.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 완전 육식자여서 매 끼 고기가 없으면 안 됐었어요. 그런 저한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20, 30대 때 그,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오늘 고기를 많이 먹어서 어제 먹어서 오늘 안 먹어도 된대요. 점심에 모임에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저녁에 안 먹어도 된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렇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아까 어제 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근육 합성을 위한 단백질은요,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많이 먹는다고 다 그게 근육으로 활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증가나 근력 증가를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매 끼,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 끼마다 그 내가 하루에 필요한 양을 세네 번으로 나눠서 균일하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그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는 킬로그램당 하루에 1.5g. 그럼 내가 뭐 60kg, 60kg이다? 그러면 뭐 1.9g이죠. 네, 그렇게 드시는 게, 그 정도로 드시는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 단백질도 한 섭취가 부족하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도 요구량이 줄어들지 않는 영양소가 단백질이거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섭취는 줄여야 되지만, 단백질 섭취량은 줄지 않아요. 오히려 늘거든요. 왜냐하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는 것, 근감소를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운동 전후로 단백질 섭취가 다 중요한데, 운동 후에 45분이 근육 생성의 골든타임이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 45분 이내 내가 좀 근육 증가를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신다면 운동하고 45분 이내에 드시는 게 굉장히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섭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근육에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조금 더 보면 앞에 이제 관절이나 뼈에 도움되는 영양소들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비타민 D도 그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지만 근육 건강에도 굉장히 근육이 만들어지는데도 필수적인 영양소가 또 비타민 D이고요. 또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근육 단백질의 합성 및 대사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근육의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노화 시에 이런 근육 감소가 굉장히 심해진대요. 그래서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도 비타민 C가 도움이 되고 사실 그 우리가 운동을 할때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반드시 생겨요. 숨을 쉬면 이렇게 필수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활성산소가 뭐 급할 때는 막 특공대처럼 몸에 이렇게 세균이나 뭐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딱 급하게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또 아주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했을 때 그게 세포들을 공격해서 뭐 장기나 세포들을 공격해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호흡량이 많아요. 산소를 많이 이용해요. 산소를 많이 이용하면 필수적으로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단명한 경우 많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뭐 영양소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남자분들이 18번이 그거잖아요. 운동하면 돼.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아픈 거야. 운동을 안 해서 건강하지 않은 거야. 운동하면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적절한 항산화제 없는 운동은 사실 몸에 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운동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효소라든지 항산화 영양소들도 이런 그 운동 시에 발생하는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고 운동을 할 때 필수적인 영양소가 되고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심장은 쉬면 안 되는 근육이죠.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전신에 피를 돌게 되는데 그 심장 근육에도 또 필수적인, 그래서 사실 심장 기능에 굉장히 도움되는 영양소가 칼슘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섭취를 안 해주고 막 심장에 도움되는 다양한 것들을 막 하면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장 건강이 좀 이게 단어가 심장 건강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충분한 섭취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칼슘은 특히 어, 칼슘 섭취가 부족했을 때 근감소증이 굉장히 증가한다 하고요. 마그네슘은 좀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부상도 줄여주고 또 운동 후에 좀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서 이제 근경련이라든가 손실을 또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요.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거든요. 얘가 강력한 항산화 효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비타민 B군도 세포 안에서 에너지 대사에 이렇게 필수적인 영향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운동을 할 때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 통증이 굉장히 많이 심해져요. 그래서 운동할 때 특히 더 막 근육이 잘 뭉치고 아프신 분들은 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 경련이나 근육 통증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이나 비타민 B군의 섭취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옥타코사놀 같은 경우는 근력이나 지구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양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철새가 몇천 킬로를 날아가는 거에서 착안해서 옥타코사놀을 이제 추출해놨, 그, 추출해냈다고 하는데 얘는 그래서 운동 기능을 늘리고 운동 능력, 그다음에 운동 후 피로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 성분이고 최근에 나온 성분 중에 오미자 추출물 중에 시잔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요거는 한국인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했을 때 근력의 증가를 유의미하게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근육도 있고 근력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오미자 추출물 같은 걸 같이 드시면 이제 근력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분이고요. 유익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온몸에 유익균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는데 역시나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또 감소시켜서 근육량이나 강도를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게 장내 유익균, 예,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빠르게 관절도 받고 뼈도 받고 근육도 받는데 이런 근골격계 관리를 위해서 제가 좀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고르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또 뭐, 너무 많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일단은 구성 물질이 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 콜라겐을 만들고 뭐 근육의 구성 물질이 되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뭐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함께 먹었을 때 또 시너지가 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칼맥디 제품은 흡수도 잘 되거든요. 저희 칼맥디 제품은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다 포함하고 있는 칼맥디 제품. 그 다음에 아까 글루코사민과 MSM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루코사민과 MSM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비타민 C와 또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스웰리아라든지 다양한 이제 음, 보혈료까지 포함하고 있는 조인트 가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조인트 가드가 뭐 이렇게 가격적으로 보면 전 되게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게 타사에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글루코사민 따로, MSM 따로, 보스웰리아 따로 이렇게 세 가지를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조인트 가드에 다 들어있거든요.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가드를 드시면. 그리고 염증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오메가3. 특히 이번에 이제 오메가3가 좀 업그레이드 돼서 마린 오메가3로 이제 바뀌었는데 얘가 굉장히 흡수력이 좋아졌어요. 흡수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비타민C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 많이 드렸는데 세포를 보호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비타민C를 포함한 아세로라 C 제품.
운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골다공증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골관절염이 있거나 통풍이 있거나 할 때는 체중이 좀 실리지 않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했죠. 정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운동하러 밖에 나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속옷만 입고도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25세트 라이드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5세트 라이드는 이제 좀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부드러운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 좀 근력 증대를 위해서 인터벌 운동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예, 25센트 라이드로 충분히 인터벌 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또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비타민 B군, 미네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항산화 성분들이 도움이 된다, 뭐 식물 영양소가 도움이 된다 다 포함하고 있는 게 WX죠. 다양한 식물 영양소랑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면 나 좀 복잡해 싫어요. 좀 간단하게 먹고 싶어요. 그러면 WX 드시면 되겠죠. 다양한 그런 뭐 개별 제품들보다. 그리고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뉴트리라이트 안에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만을 위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이랩 제품 한 번씩 해보시고 나의 장 상태 체크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어, 솔루션을 갖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분의 중요성. 뼈에도 수분이 많고 연골이나 근육이나 굉장히 수분 함유량이 높아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데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없죠. 물을 한 번 먹으면 몸 안에 얼마나 머무는다? 보통 뭐 오늘 먹으면 내일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지만 내가 물을 먹었을 때 내 몸에 모든 세포를 다 돌고 이게 한 달 후에 배출이 돼요. 그러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거든요. 내가 좀 좋지 않은 물을 먹었을 때 나는 그 내 세포들은 다 그 오염된 물에 떠다닌다 그러면 좀 찜찜하거든요. 정말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미네랄을 다 갖추고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 정말 저는 사실 아메이 제품 중에 1순위는 이스프링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어서 사실 여기에다가 제품을 넣었고요. 최근에 이제 푸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발에는 모든 지압점이 있다 하죠. 우리 몸에 모든 지압점이 있다 하고요. 발의 그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연결된 다리, 허벅지, 허리, 척추까지 다 무너진다 하거든요. 그래서 발의 그런 건강이 굉장히 발 건강, 발 근육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또 발 건강, 이런 푸코어에 도움이 되는 1699, 리플렉스 1699라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그게 뭐야 하면은 아마 오늘 여기 주신 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정말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 다양한 영양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제품들이 뉴트리라이트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다 제품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또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면 비타민 D 중요성, 칼맥 D에도 물론 비타민 D가 있지만 비타민 D는 사실 먹어도 부족하고 많이 먹을수록 좀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요즘에 핫 이슈가 됐던 영양소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래서 비타민 D 제품이 따로 있고, 이제 앞으로 조만간 고용량 비타민 D 제품이 나올 예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비타민 B 제품. 비타민 B도 제가 여기 B 플러스만 넣어놨지만 다양한 비타민 B 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의 그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코엔자임 Q10.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심장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혈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옥타코사놀도 F옥타코사놀이라고 따로 제품이 있어요. 근지구력과 그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얘는 특히 운동선수라든가 뭔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까 시잔드린이라고 그 오미자 추출물 말씀드렸는데 오미자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머슬 파워 부스터라는 제품. 단백질과 같이 드셨을 때 운동하면서 드셨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품이고요. 특히 50대 이후에 갱년기의 그 근육 관절 건강은 뭐하고 연결된다? 호르몬하고 연결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루바브 뿌리 추출물, 이게 좀 안전한 그 에스트로겐 대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50대 이후에 관절 건강에 무리가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루바 브랜드까지 제품 추천해드렸고요. 요즘에 20대에서도 굉장히 관절염이 늘고 있대요. 그래서 관절 건강이 이제 60대 장년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근골격계 관리는
성장에 필요한 영유아기부터, 그다음에 노후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년기까지 전생에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로 미리미리 관절, 근골격계 관리라든지 관절 건강을 지켜서 정말 더 좀 나은 삶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